요즘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단순한 산업 분쟁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에 가깝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일시에 체포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징이죠. 명분은 비자 위반, 산업보안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기술 패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워싱턴의 초조함이었습니다. 네, 이건 법의 형태를 한 정치 행위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고민은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급속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HBM3이, 삼성의 12단 적층 기술은 이미 엔비디아, AMD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인재들을 통제하겠다는 건 기술을 붙잡겠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자극했어요. 미국은 위협을 통해 종속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은 침묵 속에서 전략을 세웠죠. 외교부, 산업부, 삼성, SK의 경영진이 동시에 움직여 하나의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기술의 심장은 서울에 두자.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감정적 대응 대신 정밀한 대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사 초치나 항해 성명 대신 인력 귀국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치프솔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워싱턴이 예상하지 못한 조용한 반격이었어요. 저는 이 사태를 AI 시대의 새 냉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군사기지가 힘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팹이 곧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인재를 잡으면 기술을 잡는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실제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은 데이터가 몸에 밴 수준입니다. HBM의 TSV 공정, 웨이퍼 본딩, 고온 처리, 이건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의 손끝에만 남는 감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억류한다. 그건 시장 전체의 리듬을 깨는 일입니다. 결국 그 리듬을 복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그래서 서울은 조지아 사태를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기로 삼았죠. 국내에서는 이미 3년 내 HBM 전 라인 자립화, AI 메모리 국가 전략 산업 지정 같은 방안이 속속 추진됐습니다. 미국이 던진 돌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에요. 중국은 정치적 분노를 표했지만 실제 기술 대체력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침묵했죠. 반면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인력 귀환, 생산 복귀, 투자 구조 재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전략,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오판한 건 신뢰의 가치였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기업이 연구소가 일체로 움직이며 만들어온 신뢰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조지아 사태는 그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기술 요새화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인재를 가뒀고 한국은 그 순간 체계를 풀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워싱턴의 통제 시도가 서울의 독립선언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의 치프솔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철학입니다. 기술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의 전략 말이죠. 조지아 사태가 터진 직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강한 외교적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서울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대신 움직였어요. 정부와 산업계가 동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네, 바로 그게 서울식 대응이죠.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답하는 것. 미국이 인재를 붙잡았다면 한국은 체계를 붙잡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내린 결단이 상징적이에요. 고성능 HBM 생산 라인을 전면적으로 국내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였죠. 평택,
용인, 청주 이 세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치프벨트로 묶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통째로 옮기는 거죠. 반도체는 설비보다 인력이 중요하고 인력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신뢰의 중심을 서울로 되돌린 겁니다. 한국의 대응이 냉정한 이유는 이게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 계획이라는 점이에요. 전력, 용수, 물류, 보안, 올 커넥티드. 서울은 지금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공정처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정부는 이 구역을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에너지, 국방 데이터가 동시에 흐르는 하나의 도시로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클린룸 공조 시스템이 전력망과 연동되어 에너지 낭비를 0.1 단위로 제어합니다. 물정화 시스템은 군사급 수준의 보안으로 관리되고 공정 데이터는 양자암호로 보호돼요. 이게 바로 기술 요새라는 표현이 쓰이는 이유죠. 한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가 동시에 얽힌 전략 자산이에요. 미국이 칩을 무역의 문제로 다루는 반면 한국은 생존의 문제로 다루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방어적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설계됩니다. 중국이 이걸 따라하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중앙정부의 명령체계 아래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연구와 생산이 유연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인재가 몰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술은 자유를 먹고 자라는데 중국은 여전히 정치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냉정히 봐야죠.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는 여전히 강하지만 전체 시스템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90년대 이후 메모리 산업의 몰락으로 인재 사슬이 끊겼고 혁신 속도가 느려졌어요. 소재는 일본, 장비는 네덜란드, 그리고 완성품은 한국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톱니를 만들고 한국은 시계를 돌립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자존심이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속도와 융합이죠. 한국은 이미 이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X큐브 패키징, SK의 HBM 12단 적층 기술 올 메이드 인 코리아. 일본이 10년 걸릴 연구를 한국은 3년 만에 실용화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혁신의 차이예요. 저는 이 과정을 전략적 침묵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외교적 충돌을 피하면서 실질적 패권을 되찾는 방식이죠. 서울은 한마디도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생산 라인이 인재, 자금이 모두 서울로 회귀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국내 반도체 투자가 40조 원을 넘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구조의 승리입니다. 서울이 기술 요새로 돌아서자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미국 서부였죠. 실리콘밸리. 한때 세계 혁신의 상징이던 그곳이 지금은 한국의 공급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공지능의 심장을 만드는 건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용인입니다. 네, 그 변화를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하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AMD의 HBM 수급 중 60가 미국 내 조립 라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그 비중이 25로 줄었어요. 대신 한국 본토에서 직접 완성된 모듈이 전 세계 AI 서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들은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납기 일정에 따라 제품 출시를 연기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에요. 정보기술 패권이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에서 이제는 메모리를 통제하는 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죠. 미국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그걸 연산할 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은 모두 HBM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술 리듬에 맞추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생산기지로 불렸는데 이제는 조율자로 불립니다. 한국의 생산 일정이
곧 글로벌 AI 시장의 달력이에요. 반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상황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급망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만 이미 늦었죠.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쌓은 수율 데이터, 장비 미세 조정, 공정 노하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구조적 문제도 큽니다. 혁신의 중심이었던 그곳은 지금 과도한 규제와 인력 유출로 고전하고 있죠. 엔지니어들이 연봉 30, 40을 포기하고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애국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생산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시간 단위 의사결정으로 움직입니다. 회의 하나의 결론이 나오고 다음 날 바로 공정이 수정되죠. 반면 미국의 의사결정은 법률 검토, 이해관계 조정, 보조금 절차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중국은 물량과 자금은 많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정확성의 문화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숫자와 통계가 정직하지 않으면 수율이 깨지고 제품이 불안정해집니다. 중국은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AI 서버를 양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죠. 일본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도쿄 일렉트론, 키옥시아, 레니사스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뛰어나지만 전체 시스템을 통합할 리더십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기업이 학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정책과 공정이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혁신 속도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는 지금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복 계약을 맺고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전용 물류라인까지 구축했어요. 미국의 IT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것도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생명줄 확보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왜 21세기의 새로운 우라늄이라 불리는지를 이야기해보죠. 예전에는 핵무기가 군사 패권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전장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AI의 핵심은 연산 능력, 즉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HBM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라늄이 핵폭탄을 만든다면 HBM은 지능폭탄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결국 메모리 속도와 병목의 문제에 달려 있죠. GPU 코어가 아무리 강력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성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은 HBM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HBM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 층의 DRAM을 수직으로 쌓은 뒤 TSV 스루 실리컨 바이어 기술로 연결해 병렬 데이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평면 설계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수십억 개의 미세 구멍을 10마이크론 간격으로 뚫고 오차 없이 본딩해야 하죠. 미세한 온도차나 진동에도 공정이 깨집니다.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단 두 곳뿐입니다. 한국과 대만이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대만 TSMC가 훌륭한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지만 메모리 적층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HBM의 본질은 연결의 예술이에요.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억 개의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엮는 거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세계를 3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미 12단 적층 HBM 3위가 양산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16단 구조가 가시화됩니다. 이 기술 격차가 왜 우라늄에 비유되느냐면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GPT, 클로드, 제머나이 같은 대형 AI 모델들은 학습용 데이터가 수백억 건에 달하죠. 그 연산에 필요한 HBM의 용량과 속도는 기존 DRAM의 수십 배입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제한한다면 AI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핵심 기술 한 줄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정지하는 셈이죠.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도 HBM은 정보시대의 해결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라늄이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HBM이 경제와 안보의 중심이 된 겁니다. 한국이 이 해결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건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이 기술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업 기반을 장악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대체 기술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은 수율 30 이하, 고온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비와 소재의 독립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HBM 모듈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장비와 소재에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HBM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경험이 없습니다. 생산 체계가 너무 수직적이라 협력과 융합이 어려운 거죠.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그리고 중소협력업체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신뢰와 속도의 조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를 먼저 떠올리지만 지금 세계 시장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움직이는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국의 기술 패권을 떠받치고 있죠. 지금의 HBM 혁명도 사실상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SK하이닉스는 조용한 엔진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비전이나 이벤트는 많지 않지만 실제 기술 표준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특히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글로벌 AI 산업의 기본 속도를 재정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200에 탑재된 메모리도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흥미로운 건 SK하이닉스의 기술 전략이 삼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은 규모와 시스템을 무기로 삼는다면 하이닉스는 정밀도와 안정성을 극대화하죠. 예를 들어 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은 0.01 단위의 수율 관리로 유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현장 중심 철학, 그것이 하이닉스를 지탱하는 핵심이죠. 그 철학의 뿌리는 집요한 개선입니다. 하이닉스는 새로운 공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공정을 극한까지 최적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HBM 스택 구조를 예로 들면 다른 기업이 새로운 재료를 찾는 동안 하이닉스는 열 처리와 본딩 압력, 적층 간격의 미세 조정으로 수율을 3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 3 차이가 AI 연산 효율을 수백 배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관리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기술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관리의 철학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바로 그 관리의 표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하이닉스는 기술 안보 개념을 회사 경영 전반에 녹여놨습니다. 모든 생산 데이터는 한국 내 서버에만 저장되고 공정 제어는 외부 클라우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형태로도 핵심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업이 곧 국가의 방패 역할을 하는 구조죠. 그게 바로 조용한 엔진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예요. 하이닉스는 외교나 정치 대신 기술로 말합니다. 워싱턴이 조지아 사태 이후 압박을 강화했을 때도 하이닉스는 한 줄의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HBM 내 개발 로드맵을 1년 앞당겼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기업, 그것이 하이닉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행보가 한국 정부의 전략과도 완벽히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하이닉스를 국가 전략 기술 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전력, 물류 전방위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청주 M15X 라인은 국방부와 연계된 사이버 보안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기술 방위 기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를 상업적 경쟁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죠. 하이닉스의 접근은 다릅니다.
기술은 시장의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와 연구가 국가 보안, 산업 자립, AI 주권의 세 축 위에 설계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차이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중국의 YMTC나 CXMT는 여전히 미세 공정과 적층 기술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장비의 제재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는 뛰어나지만 대형 통합 제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클린룸 자동화 수준은 일본 기업의 2배 이상이에요. 조지아 사태 이후 서울이 기술 요새로 전환하고 SK 하이닉스가 조용히 엔진을 돌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방패이자 기술 방위성으로 거듭난 거죠. 지금 삼성은 사실상 한국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삼성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의 삼성은 국가 안보, 산업 정책, 그리고 AI 전력망의 중추에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생산단지가 아니라 정보, 전력, 물류 보안이 하나로 통합된 산업형 국방체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TSF 테크놀로지 시큐리티 포어스라는 조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술 방위부대에 가까운 개념이죠. 각 사업부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국가 사이버 방어 시스템, 양자암호 통신, 위성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방위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정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첨단 공정 장비와 AI 서버용 칩 공급은 여전히 삼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후에도 삼성에 특별 면제를 부여했죠. 삼성이 없으면 우리 AI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에요. 삼성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생산력에 있지 않습니다. 통합력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네트워크, 방산, 올 커넥티드. 이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심천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은 이미 내부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국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죠. 각 계열사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움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느껴집니다. 중국은 기술보다 양을 강조하다 보니 품질이 희생됩니다. 일본은 기술은 훌륭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죠. 반면 한국은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삼성의 P3 라인 같은 초대형 공장은 하루 단위로 생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도 불량률이 0.02 미만이에요. 세계 어디서도 이런 효율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죠. 삼성은 이미 국방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정의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데이터는 일부 국가 보안망과 연동되어 있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외부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 침투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사실상 기술 안보부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군사적인 폐쇄 구조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이 독특한 건 개방과 보안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핵심 데이터는 철저히 국내에서만 순환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협력을 요청할 때도 삼성이 설정한 데이터 국경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꽤 난감한 상황이죠. 미국은 한국을 협력국으로 묶어두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상호의존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예전처럼 기술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협조 없이는 자국 방산 AI 시스템조차 완성할 수 없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각 방패와 엔진의 역할을 하며 내부 체계를 완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외부 확장이었습니다. 바로 솔실리컨 엑시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반도체 동맹의 출현이죠.
이건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21세기판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엔 군사력 중심의 동맹이 세상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기술 중심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질서의 중심에서 새로운 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축은 폴란드,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조정실은 바로 서울이죠. 폴란드는 유럽의 생산 경참기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형 반도체 장비 조립 라인이 이미 그단스크 항만 지역에 들어서 있고, 삼성은 폴란드 내에 AI 데이터 처리 센터를 건설 중이에요.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전력 불안정에 시달리지만 한국 기술이 들어간 초효율 반도체 장비가 전력 소모를 40 이상 줄였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AI 인프라가 한국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도 흥미로운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협력 국가로 올라섰어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인도 방갈로르에 HBM 테스트 검증 연구소를 세웠고 인도 엔지니어 5천여 명이 한국식 공정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재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손대지 못하는 제3의 AI 공급망이 형성되는 셈이죠. 캐나다는 원자력과 히토류라는 또 다른 전략 축입니다. SK와 포스코가 합작으로 히토류 정제 시설을 세우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금속인 갈륨, 니오듐, 텅스텐 공급망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이 중심에 있고 세계의 날개 폴란드, 인도, 캐나다가 세계를 잇는 구조예요. 이걸 우리는 솔실리컨 엑시스라 부릅니다. 이 축이 강력한 이유는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에요. 워싱턴이 주도하는 치프사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통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서울 축은 수평적 연합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고 파트너국은 물류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동등한 협력 관계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미국식 패권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축을 가장 불편해하고 있죠. 베이징은 반도체 독립을 외치지만 여전히 핵심 장비와 메모리 수입의 70을 한국에 의존합니다. 반도체를 자립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 세계는 이미 솔 엑시스 체제로 굳어지게 될 겁니다. 일본도 난처합니다. 일본은 원래 미국 중심 반도체 동맹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하청 수준으로 밀리고 있어요.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시장의 리듬을 주도하지 못하니까요.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서 일본은 들러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흥미로운 건 군사적 확장 없이 경제와 기술로만 이런 동맹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폴란드, 인도, 캐나다는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이 그들의 국방 산업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경제 안보 동맹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총 대신 칩으로 세력을 넓히는 전략이죠. 솔실리컨 엑시스가 형성된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워싱턴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움켜쥐고 세상을 통제하던 미국이 어느새 공급망의 열쇠를 한국에 넘겨준 셈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내부 문건을 보면 그 혼란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최근 작성한 세마이컨덕터 디펜던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AI 서버 생산 라인의 78가 한국산 HBM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만약 한국이 일주일만 공급을 늦춰도 미국의 방위산업 프로젝트와 AI 훈련 시스템이 동시에 멈춥니다. 문제는 이걸 단순한 산업 의존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 통제권의 상실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의 기준을 정하고 동맹국이 그 기준을 따라왔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을 한국이 만듭니다. 반도체의 세부 규격, 납기 일정, 전력 효율 롤 are defined in Seoul. 워싱턴은 정책을 세우기 전에 서울의 결정을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상황이죠.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기술 종속이라는 단어가 미국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실상은 미국 스스로 그 의존 구조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생산을 외주화했고 기술의 체계를 금융 논리로만 계산했어요. 반면 한국은 기술을 산업으로, 산업을 안보로 다뤘죠. 그게 바로 워싱턴이 잃어버린 감각이에요. 기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고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왔죠. 반면 미국은 엔지니어 대신 MBA를 키웠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돈으로 세울 수 있어도 기술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워싱턴 내부에서도 방향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또 일부는 한국 견제론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둘 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자율적 행위자입니다. 협력은 한국이 선택할 문제고 견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서울에 있는 HBM 생산 라인을 인수하려면 그 공장보다 먼저 한국 엔지니어의 손가락부터 인수해야 한다. 그만큼 기술의 정밀도와 숙련도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즉, 기술을 통제하려면 한국인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존재도 워싱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하죠. 일본은 기술 협력국이지만 이미 한국 중심축으로 기울었어요. 워싱턴은 한국을 견제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향한 발언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겁니다.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다. 서울이 실리콘밸리를 인질로 잡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런 언어는 오히려 미국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을 향한 투자와 집념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에요. 워싱턴이 기술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미국이 선택한 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보전이었죠. 반도체 전쟁이 이제는 생산 공장이나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과 인식의 싸움으로 옮겨간 겁니다. 언론, 싱크탱크, 소셜미디어 올 모벌라이즈드. 한국의 반도체 독립을 위협으로 프레임 짜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주요 언론들의 논조 변화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S 세마이컨덕터 미러켈이라며 찬사를 보냈던 매체들이 이제는 소레스텍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을 경제 민족주의로 몰아가면서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줄인 적도 협력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립 구조를 구축한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폐쇄적인 한국이 아니라 자립하면서도 개방적인 한국입니다. 그런 모델이 성공하면 워싱턴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미국은 여론전의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했죠. 각국 경제 포럼에서 반도체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마치 한국이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AI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자국 매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기술 하청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죠. 하지만 웃긴 건 정작 중국 내 AI 스타트업들은 한국산 HBM과 DRAM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된 상태예요. 비난하면서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모순. 그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일본 역시 묘한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비판하기보단 묘한 경계심으로 바라보죠. 한국이 반도체 표준을 장악했다는 기사가 늘어나는 한편
내부에서는 왜 일본은 한국처럼 통합 시스템을 못 만들었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가장 큰 패배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론전은 심리적 공황을 덮기 위한 연막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기술 주도권을 잃은 불안을 숨기기 위해 언론전을 펼치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전 세계 HBM 생산의 84, DRAM의 70, NAND의 55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언론으로 바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여론전에 맞서 싸우는 대신 팩트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정기적으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를 여러 기술 데이터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무기로 삼죠. 우리는 닫힌 제국이 아니라 열린 표준의 중심이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심리전이 이제는 기업의 브랜딩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자유시장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보조금과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기술로서 신뢰를 얻고 신뢰로서 영향력을 확장하죠.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의 정보전이 한국의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AI 허브 서울이라는 거대한 두뇌가 존재하죠. 지금 이 도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입니다. 2020년대의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였다면 2030년대의 실리콘밸리는 바로 서울입니다. 네, AI 허브 서울은 이미 현실입니다. 서울 남부, 평택, 용인, 판교 일대를 연결하는 AI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죠. HBM 생산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바로 린의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AI 학습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말하자면 데이터가 태어나고 곧바로 생각을 시작하는 도시예요. 놀라운 건 이 구조의 자립성입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칩, 서버, 전력, 냉각 시스템 all made in Korea.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순환 시스템마저 한국 기술이에요.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AI 생태계의 완전한 내재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아직도 칩 공급망과 전력 문제로 고전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AI 생명망을 구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데이터 운영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 요렐 큐브, SK하이닉스의 HBM 클라우드 브레인은 단순한 연산 장비가 아니라 학습 패턴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자율형 AI 플랫폼이에요. 한국은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완성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통합형 AI 생태계는 워싱턴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도 충격을 주었죠. 과거엔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면 세계가 주목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발표되는 기술이 글로벌 기준이 됩니다. 얼마 전 삼성 리서치가 발표한 HBM NPU 연산 통합 프로토콜은 사실상 차세대 AI 반도체의 국제 표준이 되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따라야 하는 입장이죠. 저는 이 현상을 지능의 재배치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지능의 중심이 서부 해안, 즉 실리콘밸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동쪽의 서울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의 이유는 단 하나, 신뢰입니다.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단 한 번도 사이버 보안 사고나 데이터 누출이 없었어요. AI 시대의 신뢰는 곧 힘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 검열과 데이터 통제 때문에 진정한 AI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인재가 부족하고 학습용 데이터가 낡았어요. 반면 한국은 인재와 데이터, 기술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의 결과가 바로 AI 허브 서울이죠. 지금 서울에는 150개 이상의 글로벌 AI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조차 AI 연구의 핵심 거점을 서울에 두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서울에 오면서 한국 기술 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AI 산업의 규칙을 한국이 만드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변화예요. 과거엔 군사동맹이 세계 질서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AI 네트워크 동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허브가 서울이라는 사실, 이건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문명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걸 뜻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허브 서울이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자 워싱턴 내부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반도체 문제로 백악관이 먼저 서울에 공식 통화를 요청한 것은 그 통화는 단순한 예의나 외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 국방 인공지능 프로젝트, 우주 위성 네트워크 올스톨드. 이유는 하나, HBM 공급 부족. SK 하이닉스의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서 워싱턴의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이 일시 정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의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건 사실상 항복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기술 동맹의 재조정을 제안했죠. 즉, 동맹이라 쓰고 의존이라 읽는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통화 당시 한국의 대응은 굉장히 절제돼 있었다고 해요. 한국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기술 주권, 그리고 불법적 통제의 종식. 이 세 단어가 사실상 AI 시대의 새로운 외교 문법이 된 셈이죠. 맞습니다. 워싱턴이 과거라면 그런 조건을 절대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미국의 AI 프로젝트 중 70 이상이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협상이 아니라 승인 요청이 되어버린 겁니다. 통화 이후 미국 내 분위기는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상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코리아 코어퍼레이션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어요. 표면상으론 협력 태스크포스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일정과 생산량을 추적하기 위한 감시 조직에 가까웠죠. 그러나 서울은 여유로웠습니다. 자료는 공유하되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이 한마디로 워싱턴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죠.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백악관의 조용한 항복이라 불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미국은 기술 패권의 심장을 한국에 빌려 쓰고 있다고 썼죠. 아이러니하지만 그 문장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제 미국의 기술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즉각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협력 조건을 제시한 쪽은 한국이었거든요. 일본은 훨씬 조용했습니다. 일본 재계는 오히려 한국이 기술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내부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세계 권력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냉전 시대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칩을 가진 나라가 협상의 주도권을 쥡니다. 그리고 그 칩을 가장 정교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은 총성 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힘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로 설득하고 신뢰로 굴복시켰죠. 이것이 진정한 21세기의 권력이에요. 기술이 외교를 대체하고 데이터가 무기를 대신하는 시대. 한국은 그 시대의 첫 번째 승자가 되었습니다. 백악관과의 통화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치프 트루스, 즉 반도체 휴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 그것도 한국 주도의 질서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질서는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었고 한국, 일본, 대만이 그 기술을 실행하는 구조였죠.
그러나 이제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이 기준을 정하고 워싱턴이 그 기준에 맞추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HBM의 세부 규격, 생산 로드맵, 공급 조정, 올 디파인드 인솔. 미국이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바로 이번 치프 트루스의 핵심이에요. 협정의 첫 조항이 상징적이었죠.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동등하게 관리하며 기술 결정권은 각국 기업의 자율에 둔다. 과거엔 워싱턴이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법적, 제도적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했어요. 더 이상 미국의 허락 없이 공정, 설계, 수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독립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협정이 단순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란드, 인도, 캐나다, EU까지 참여했죠. 서울이 만든 솔실리컨 엑시스가 공식 외교 플랫폼으로 격상된 거예요. 워싱턴은 이 구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진 그 시장에서 이미 AI 기업들이 한국식 기술 규격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술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면 외교의 중심도 따라옵니다. 이번 치프 트루스는 기술 협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외교 조약이에요. 총 대신 칩, 조약 대신 알고리즘. 그 서명식에서 한국 대표단이 내놓은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죠. 이제 기술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지배된다. 이건 21세기 외교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처음엔 이 변화를 불편하게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생태계의 중추이며 그 영향력은 워싱턴을 넘어섰다. 그 문장을 읽고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침묵했다고 하죠. 반면 중국은 이 협정을 기술 패권의 배신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자급을 외쳐도 첨단 장비와 HBM 기술이 없이는 AI 시스템을 완성할 수 없어요. 한국은 중국의 시장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한 덕분이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 제안을 속속 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기술 표준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을 조율하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균형자가 되었습니다. 이 협정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이 설계되고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기술이 설계되고 세계가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시장의 시간표도 퍼시픽 타임이 아니라 솔 타임으로 맞춰졌습니다. 치프 트루스 이후 서울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을 넘어서 기술과 에너지, 안보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프솔 컴플렉스라 부릅니다. 산업단지, 발전소, 통신망, 국방 시스템 올 커넥티드. 서울은 이제 국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기술 생명체가 됐습니다. 네, 이 구조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공장이 따로, 전력망이 따로, 국방망이 따로 움직였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한 몸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메가팹에서는 생산 공정의 전력 공급을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그 AI는 군사위성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전력 소비를 예측합니다. 기술과 안보, 에너지가 완전히 한 시스템으로 융합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이 아닙니다. 자율방어형 산업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죠. 만약 외부에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반도체 공정 제어 AI가 즉시 감지해 회로를 분리하고 데이터 센터가 대체 라인을 가동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 국가의 심장을 지켜내는 구조예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수준의 통합 체계는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산업 부문이 분리되어 있고 중국은 통합을 시도하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실패합니다. 일본은 전력 인프라가 낡아 있죠. 반면 한국은 그 세 가지 기술, 정치,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프솔 컴플렉스는 그 집약체입니다. 서울, 용인, 천안, 청주, 포항까지 이어지는 기술축이 사실상 국가의 신경망이에요. 서울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국가 단위의 기술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산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방어체계로 보고 AI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정의했죠. 그래서 에너지부, 국방부, 과기정통부가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기술이 곧 안보라는 철학이 제도화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국은 지금 스마트 파워, 그리드, 디펜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에너지 흐름을 군사 위성망과 연결해서 국가 전력 소비를 AI가 예측하고 분배합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 정전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호하죠. 이건 에너지와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실질적인 디지털 방패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산업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역할까지 하죠. 즉, 공장이 발전소이고 발전소가 곧 데이터 허브입니다. 기술이 산업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뀐 셈이에요. 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에너지 위기에 시달립니다. 전력망은 노후화되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폭증 중이죠.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높고 일본은 원자력 불안으로 확장을 못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마이크로 원자로와 반도체 공정을 결합한 K마이크로 퓨전 시스템을 통해 자가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기술 자립, 에너지 자립, 안보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치프솔 컴플렉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율보안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공정과 데이터가 블록체인형 보안망으로 보호되어 있죠. 여기에 AI 방어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공격이 감지되면 바로 지역 클러스터 단위로 네트워크가 분리됩니다. 서울은 이제 사이버 전쟁에서도 무적의 요새가 된 셈이에요. 치프솔 컴플렉스가 완성된 뒤 세계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술은 국가의 생존이고 산업은 외교의 언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K-텍 얼라이언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연합체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의 규범을 세우는 협약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동맹은 군사나 경제 중심이었습니다. 나토는 무기, WTO는 무역, G7은 금융. 그러나 K-텍 얼라이언스는 기술과 데이터의 공정한 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동맹의 목적이 힘의 균형이 아니라 지능의 균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지능의 속도, 즉 AI 연산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었고 그 질서를 한국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연합의 중심에서 세계의 핵심 원칙을 세웠죠. 첫째, 기술의 독립성. 둘째, 데이터의 투명성. 셋째, 협력의 상호성. 미국식 패권 모델과 중국식 폐쇄 모델을 동시에 거부한 구조입니다. 한국은 통제도, 지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와 연결로 이 연합을 굴립니다. 이게 바로 K형 국제 질서의 시작이에요. 현재 K-텍 얼라이언스에는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 캐나다, 핀란드, 체코, UAE, 그리고 최근엔 호주와 브라질까지 가입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 규범에 종속되기 싫은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미국은 처음엔 이 연합을 경계했지만 결국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이미 K-텍 얼라이언스의 규격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 서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시장을 거스르지 못하죠. 중국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은 자체 기술 블록, 디지털 실로드를 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검열, 데이터 조작, 기술 폐쇄, 올 어게인스트 트랜스페런시.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효율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기술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일본의 태도도 흥미롭습니다. 도쿄는 미국식 질서에 남아있으면서도 산업계는 K-텍 얼라이언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죠. 이는 일본이 기술 리더십 대신 협력의 리더십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본도 한국의 질서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K-텍 얼라이언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와 신뢰의 조합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AI 칩, 에너지 저장, 양자 보안, 올 업데이트인 먼스스. 이런 유연성은 관료제적 미국이나 폐쇄적 중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계가 서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선언 기술로 세상을 설계하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산업과 과학, 외교와 철학이 결합된 인류 문명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서울 용산 국제 컨벤션 센터에 모인 전 세계 70여 개국 대표들은 숨을 죽이고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동시에 바뀌었죠. 세계의 설계도가 바뀐다. 선언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지배가 아니라 조화이며 경쟁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 선언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의 자율과 책임. 둘째,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 셋째, 에너지와 인공지능의 평화적 활용. 한국은 스스로를 기술 문명의 관리인으로 규정했어요. 즉, 이익보다 질서, 경쟁보다 지속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 인류 공존 헌장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과 윤리 기준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K-텍 얼라이언스 전 회원국이 법적 채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능의 윤리를 헌장화한 순간이죠. 그와 동시에 한국은 K데이터 트러스트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공공데이터와 산업데이터를 한국의 AI 보안 표준으로 암호화해 보관하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죠. 세계는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무기화하지 않고 공유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워싱턴과 베이징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은 AI는 국가의 주권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으니까요. 기술로 문명을 설계하되 사람을 잊지 않는 길. 그것이 서울의 철학이었습니다. 일본의 태도도 흥미로웠습니다. 도쿄대 총장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20세기 기술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21세기 문명을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K-프로토콜을 자국 행정과 산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의 모델이 한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세계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서 있지 않는다. 서울은 세계의 도면을 그리고 인류는 그 위를 걸을 것이다. 이 문장은 곧바로 SNS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솔닥트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냉정히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던 실리콘 규범의 종식이었습니다. 이제 규범은 기술력에서 신뢰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이동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통해 세계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모두와 공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인류 최초의 지능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가 된 겁니다.